자, 경제와 AI 미래의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자, 노동의 철학사적 변천과 AI 시대의 전환, 그다음에 놀이, 행위, 양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 개의 개념을 인간 고유의 활동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음에 AI 시대의 작업의 의미와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AI 시대 노동 개념의 철학적 전환을 이해하고 두 번째 인간다움의 조건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기를 바라며 세 번째 노동과 삶의 의미를 자기 성찰의 문제로 전환하여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제와 AI 미래의 일자리인데요. 내용은요. 노동의 본질적 변천과 예, 노동의 본질적 변천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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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철학적 기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분기점을 노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넘어서 인간은 뭘 갖냐? 자기의식을 형성해 온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해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를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동물과 인간을 좀 비교를 하면 동물은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을 단순히 파괴하고 소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뭐 합니까? 대상을 그렇죠. 가공하고 형성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요리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원재료를 활용해서 뭐 된장국을 만든다든지 김치찌개를 만든다든지 뭐 파를 이용해서 파전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자, 그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 본능을 충족하는 것. 그래서 충족하게 해서 대상을 파괴하고 소비하지만 인간은 대상을 가공하고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 죽음이 두려워 굴복한 노예와 주인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해결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가 되느냐라는 변증법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누가 지는 자가 될까요? 이는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고 누가 지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나의 나는 지고는 더 이상 못 버텨. 난 더 이상 지고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나는 지더라도 내 목숨은 건져야지 하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난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예? 예, 나는 지더라도 내 목숨은 건져야지 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예는 뭐냐? 초기에 죽음이 두려워 굴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결국은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육체적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비만 하는 주인은 무능해지는 반면에 사물을 변형시키는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능과 기술을 대상 속에 객관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누가 집니까? 그렇죠. 내가 져주고 말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면서 하는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누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주인은 뭐예요? 노예가 가져다 준 결과물을 그냥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인은 에, 소비만 하는 게 주인이고요. 반면에 노예는 뭐예요?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상을 가공하고 형성하니까 사물을 변형시키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자꾸 자꾸 노동을 하다 보니 뭐 자신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기술이 점점점 정교해지죠.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예는 어떤 상태냐?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보면서, 그죠? 예를 들면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든 음식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공하고 형성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세상은 나의 힘으로 변화되는 거야. 내가 새로운 물건으로,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지.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육체적 본능을 억제해야 돼요. 그쵸?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쉽게 음식을 하고 싶겠어요. 그쵸? 김치찌개를 하려도 김치를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재료를 넣고, 그래야만 김치찌개가 되는 거죠. 일하기 싫잖아요. 그 본능을 억제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고차원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아닙니다.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요. 형성시켜주는 도야의 과정이다. 인간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동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 때문에 음식을 노동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노예는 노동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는 뭐요? 지능도 좋아지죠. 그렇죠? 음식을 어떻게 하더 쉽게 하는지 더 맛있게 하는지를 깨닫죠. 그 다음에 칼을 쓰는 법, 바위를 사용하는 법, 도마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냄비를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등등을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야? 좀 더 고차원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은 점점 예, 능력이 향상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란 건 뭐냐? 신의 소명과 자아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와 중세 시대,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가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대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중세는 어떤 시대냐? 고대와 중세는 에, 노동은 자유를 구속하는 고역이었다라고 봤어요. 힘든 일이다. 노동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또는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던 게 노동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 14세기에서 16세기, 특히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노동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노동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꿉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노동을 얘기하는데요. 노동이란 건 뭐냐? 예, 직업은 소명이다. 소명이란 건 뭐예요? 영어로 calling이란, 독일어로 베루프예요. 베루프라는 건 뭐냐? 전화가 온 것을 내가 전화를 받으면 그게 바로 그 전화에 부응하는 거. 부름에 부응, 부른 사람. 1번, 2번, 3번 있다 합시다. 1번을 불렀으면 1번에 대답하고 2번에 불렀으면 2번에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모든 세속적인 직업이 신이 각자에게 내린 신성한 부름이라고 선언했어요. 각자 부른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직업이 있고 2번 직업이 있고 3번 직업이 있어.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되고 싶죠.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 선수 되고 싶어요. 1번, 2번. 나는 1번, 2번이 되고 싶어요. 근데 신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1번, 2번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부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름에 우리가 뭐요? 찾아봐야죠. 찾아봐요. 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은 여러분 숙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상을 통해서 노동을 어떻게 하냐? 노동은 뭐냐? 신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스포츠 선수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수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셀러리맨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 부르고, 신이 각자에게 내린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은 예? 예. 어떤 거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 다시 말하면 뭐요? 돈 벌기 위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뭐요? 신의 뜻을 지상에 구현해 나가는 숭고한 통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완전히 바꿔. 자, 마틴 루터의 16세기의 종교 개혁가 역시 종교 개혁가인 칼뱅에 이르러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 신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부름에 내가 성실하게 응답해야죠. 여러분이 셀러리맨으로, 여러분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성실한 노동을. 그리고 근면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예,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과제도 하고 예, 여기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건 종교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 보고 아느냐? 예, 바로 그 노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하고 있냐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징표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루터나 칼뱅에 와서 직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신의 뜻에 부응해서 내가 반응하는 숭고한 징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모든 직업을 매우 뭐예요? 내가 주어진 노동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노동을 통해 단순히 빵을 얻는 거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신이 부여한 여러분이 각각의 탤런트, 재능을 찾고 발휘해서 여러분이 그 재능을 실현하는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와 1인당 GDP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기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왜 산업혁명이 중요합니까?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멜더스 트랩의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멜더스 트랩은 뭐예요? 자, 인구가 증가해요. 증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는 뭐예요? 식량이 어떻게 돼요? 예, 식량이 부족하죠. 인구 증가는 뭐예요?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요. 식량 부족은 뭐 다시 인구가 뭐예요?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면 영양이 부실하니까 다시 인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뭐요? 계속 멜더스 트랩.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덫에서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준 사건. 바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산업革命. 산업혁명은 세계 인구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인간 사회에 어때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 그 중에서도 뭐요?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바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산업혁명. 그래서 바로 이 산업혁명 덕분에 뭐요? 인간은 뭐요? 예, 인간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매우 결정적 계기가 마련해 준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산업혁명이다. 그렇지만 그럼 산업혁명, 다시 말해 산업혁명이란 뭐예요?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공업을 하려면 뭐예요?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계. 기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 자본.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결정적 예,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중요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분업과 시장의 자율성. 분업이란 건 뭐예요? 어떤 일을 뭐요? 집중적으로 나눠서 전체 일을 뭐야?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그 일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노동 생산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시장의 자율성이 맡기는 겁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급, 원하는 공급자와 그렇죠?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서 이익을 갖고 싶어서 원하는 공급자와 그 물건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만나는 그렇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자유롭게 만나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자율성에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보이지? 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생산성은 엄청나게 향상된다. 여러분, 공산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작용한 게 아니라 네, 보이는 선은 뭘 얘기합니까? 정부죠. 정부에서 할당량을 준 거예요. 야, 이 마을에 A라는 마을 지역에서는 뭐야? 이만큼을 생산하라 하니까 예,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이익을 창출해 준다는 거예요. 왜 물건을 만들까요? 왜 시장에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까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데 이만큼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그쵸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긴 만들 때 전혀 좋은 물건을 만들지 않죠. 네.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고 전혀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고 이게 바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았을 때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요? 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요? 공급자가 보이지 않는 공급과 예, 수요가 자율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이익이 적어진다 공급을 적게 하는 거죠.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생산력이 뭐야? 급격하게 향상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지속됐던 절대적 빈곤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완벽한 사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기계가 만들고 모든 것을 대량 생산 체제로 이루어지니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성한 노동 소명이었던 노동이, 예, 왜냐하면 노동이 소외가 왜 일어나냐,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물건을 내가 분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요 일만 잘하지 전체 공정을 내가 뭐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노동 자체로부터 소용돼요. 내가 하는 그 일만 잘한다는 거죠. 그 일만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과거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신성한 소명이었던 노동이 갑자기 뭐야 공장의 부품처럼 반복되는 육체적 고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예, 이 물건을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절대 소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5천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소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만들죠. 내가 만들지만 나는 사서 내가 갖고 다닐 수 없어요. 왜? 워낙 비싸니까. 직원들에게 특별히 20% 세일한다? 3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요?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예? 나는 한 달에 월급을 200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어찌 그것을 사서 내가 가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본질, 다시 말하면 뭐야? 예, 노동이란 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본질, 자아를 고욕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본질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 노동의 중심은 근육적인 일에서, 그렇죠? 힘든 일에서 지능적인 일로, 에,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노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게 된 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뭐요? 그렇죠. 인간이 정신적 도양의 성격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질적 가공, 물질을 가공하는 일을 넘어서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식 정보와 정보를 그렇죠? 지식과 정보를 내가 편집하고 가공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게끔 그 요 입맛이랑 니즈라고 그러죠.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내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럴 수 있는 내 내면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노동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적 노동에서 정신적 노동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인간다운 정신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자, 산업혁명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요. 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천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예. 자, 1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요? 예,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육체적 노동 대신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과 기계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 노동 대신에 기계가 방직기죠. 옛날에는 옷감을 짜는 사람이 손으로 짰다면 이제 뭐 기계가 방직기가 기계를
옷감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계를 살려면 뭐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바로 뭐요?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뭐요? 맞물려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자,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19세기 이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이 공장 중심의 조직적 분업으로 재편된 시기가 바로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노동을 뭐예요? 공장 중심의 조직적 분업으로 완벽하게 발전한 거죠. 이게 바로 분업화입니다. 그래서 전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 내가 필요한 일만 나의 일을 수행하면 되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떤 시기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등장하고 컴퓨터를 통해 수많은 정보,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오고 가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정보 처리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것을 일명 컴퓨터 디지털화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새로운 사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론 이 앞에 있는 단계도 데이터 기반 사회 맞습니다.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판단과 의사결정 영역까지 전 범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은 컴퓨터와 정보 기술이 부분적이었다면 4차 산업은 전면에 전체 영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AI 기술은 이제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컴퓨터에만 또는 정보 기술에만 반도체가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자동차, 공장에 있는 라인 모든 영역에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는 거죠. 그래서 3차와 4차 산업사회에 대한 식견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리프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학자는 3차 산업사회,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컴퓨터와 디지털화가 중심이지만 이것이 부분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 전면에 다 전체 영역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를 나눠야 된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3차냐 오늘날은 4차 산업사회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를 보통 디지털 기반 사회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의 미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한나 아렌트는 행위와 하우징거의 호모 루덴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등장은 노동의 본질을 한 번 더 새롭게 도약시켜 나갔습니다. 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세 개의 활동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 노동입니다. 노동은 뭐냐? 생존을 위한 소모하는 거예요. 작업은 뭐냐? 바로 생존을 위해서 소모하는 게 노동이라면 작업은 뭐냐? 내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세계를 구축한다는 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생존해서 고구마 또는 감자를 밭에서 캐내는 건 노동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뭐요? 내가 도구를 활용해서 기중기를 활용하고 시멘트를 올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뭐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이것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뭐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행위에 해당하는 영어는 바로 이 액션. 이게 레이버고, 예, 이거는 워크고, 예, 작업은 레이버, 액션.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AI가 등장한다면 뭐예요? 과거의 노동을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적 노동은 누가 합니까? AI가 하죠. 또 정신적인 일도 누가 합니까? 작업에 해당하는 것도 AI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I는 이제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은 피지컬 AI에게 맡기고 단순한 정신적인 일도 누구에게? 예, 그렇죠. AI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 남는 건 뭘까요?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뭐다? 인간은 행위 아닌 자다. 행위라는 건 뭐예요? 바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합의해서 어떤 문제를 이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세를 거두어서 기본 소득을 줘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AI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저와 타인과 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이 최종 결정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액션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간들은 관심을 갖고 하는 행위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어는 호모 루덴스. 이제는 고된 육체적 노동,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 노동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그것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가지면서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노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다운 소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제 노동은 생계를 위한 단순한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AI에게 맡기고 정신적인 노동,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노동도 AI에게 맡기고. 예. 그래서 AI를 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이 부여한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치적인 활동 또는 소통 등을 꽃피우면서 이것들이 뭐야?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인간만의 고유한 자아를 실현하는 여가적 측면이 있는 여가적 자아 실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보다 어떤 면에서는 놀이죠. 놀이로서의 노동입니다. 이런 육체적 힘든 노동을 AI가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일도 AI가 한다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렇죠. 예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수가 있겠죠. 가수는 뭐예요? 자기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기도 합니까? 돈벌이가 되기도 합니다. 호모 루덴스예요. 놀이하는 인간이 결국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노래를 하면서 본인은 노래를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기쁘고 그 노래를 하면서 그냥 합니까? 콘서트를 가서 콘서트 진행할 경우 그렇죠? 수익을 거두죠. 그래서 지금 미래 일자리는 어떤 건 해야 되는 일, 어떤 건 놀이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이것이 결국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이 AI 시대에 재해석된 인간다운 신의 소명에 부응하는 나에게도 즐겁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제가 동양의 관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천리를 뭐야? 조는 뭐야? 보존한다 이런 겁니다. 보존, 존, 보존. 그리고 뭐다? 인욕은 뭐예요? 인욕을 예? 거는 뭐예요? 제거한다 이런 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는 게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예. 여기서 천리라는 건 뭐냐? 어떤 초월적 법칙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내재한 도덕적 질서, 즉 양지입니다. 양지라는 걸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에 맞춰서 여러분이 거기에 부응하는 일을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즐거운데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맞을 거야. 사회에게 매우 유익한 걸 거야를 내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규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법, 법에 있어서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이 양심에 비춰봐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진행하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뭐요? 여러분이 보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인욕이란 뭐냐? 감정이나 욕망 일반이 아니라 나의 사적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야, 이거 나한테, 이건 나에게 돈이 될 거야. 인욕이죠. 그런데 사회에 도움이 안 돼. 예를 들면 뭘까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나에게는 엄청난 돈이 생길 수 있겠죠. 누구를 속여서. 그렇지만 내가 속여서 누군가는 돈을 계좌를 이체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하면서 누군가는 뭐야? 인생 자체가 망가지겠죠. 네. 이게 바로 인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요? 예, 집착하여 마음의 통일성을 파괴한 왜곡된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비춰서 내가 노래를 한다 이거예요. 가수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내가 노래했더니 뭐야?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해. 나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줬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에겐 좋지만 누군가는 돈을 뺏기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마약을 팔아. 그래서 내가 거금을 벌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인간을 망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이거는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이는 억압의 윤리가 아니라 자유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뭐예요? 나도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약을 팔 때 내가 돈은 벌겠지만 누굴 속여서 돈은 벌겠지만 그 돈을 쓸 때 인간 마음이 기쁠까요? 괴롭죠.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에게 참된 실천은 뭐요? 욕망을 외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마음이 본래 지닌 도덕적 감흥력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마. 그거는 법에 걸려. 이러면 너 벌금이야. 너 이러면 감옥 가게 돼. 이러면 사형이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적인 통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 마음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춰봤을 때, 야, 이거는 사회적 내 직업이 나는 돈을 벌어 줬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걸 내 스스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에, 나의 인욕을 제거하고 돈을 벌고 싶지만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천리,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해야지. 그거에 해당하는 자기 일을 찾아야 된답니다. 따라서 인욕을 제거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왜곡하는 사사로운 계산과 집착을 비워내는 과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예, 왕양명의 존천리 거인요. 예, 은 예, 허위 증거가 말한 놀이의 자유 구조와 철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허위 증거는 놀이란 뭐라고 했냐? 외적 유용성이나 강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딱지치기, 예? 또는 구슬치기,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하면 뭐 엄청나게 돈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자발적 활동이에요. 이게 놀이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규칙은 어떤 거예요? 외부에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벌금이다. 너 사형당한다. 감옥 간다. 이런 외부의 강요에서 하는 게 규칙이에요. 놀이는 특징이 어때요? 참여 속에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아,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왕阳明의 도덕 규범은 어떤 거냐? 외부에서 부과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지.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이 양지가 양심 양지 같은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질서를 형성한 내적 규칙성이에요. 내가 알아서 찾는 거예요. 나만이 알아요. 마약을 팔면 안 되는 걸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양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놀이의 규칙처럼 뭐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겁니까?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한 형식을 제공한다. 자, AI 시대 맥락에서 볼 때 존 찰리 거인력은 쉽게 얘기한 거예요. 기술이 증폭시키는 수많은 욕망의 자동화에 대한 비판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발달하니까 수많은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욕구를 자꾸 자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인욕을 제거하고 권리를 보존해야지.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지.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선호와 욕망을 예, 강화, 최적화하지만 왕阳明의 관점에서 이러한 욕망이 사적 이익과 계산에 포획될 경우 이는 인욕에 해당합니다. 나의 이익은 되지만 나에게 돈이 되지만 남에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인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천리 거인욕은 인간이 기술적 효율성과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도덕적 감옥 능력에 따라 삶을 조직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결국 왕阳明의 존천리 거인욕은 놀이처럼 자발적이 돼. 내 마음에 따라서 행위하라는 무규칙적인 방종이 아니라 나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게 나에게는 자아 실현이야.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놀이처럼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즐겁게 하듯이. 이는 생산성과 효율, 계산 가능성이 지배하는 기술 문명의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다시금 의미와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론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결론을 맺으면 미래 일자리는 이제 어떤 일이냐? 여러분의 자아의 증명이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오히려 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동의 변천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연대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필연의 굴레에서 자유의 영역, 필연의 굴레라는 어쩔 수 없이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힘든 육체적 노동을 했고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노동을 했다면 이거로부터 자유의 영역으로 이동해온 역사를 이해할 수, 변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던 인류는 종교적 소명의 틀 안에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부여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매개를 통해 단순히 목적이 경제적 노동에서 점차 벗어나 정신적인 자아 실현과 창조적 유의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 전환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AI는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욕망과 선택을 알고리즘으로 확산시켜 인간을 또 다른 형태의 필연성 속에 가둘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왕陽明의 존철리 거인력은 AI 시대 노동의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윤리 원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천리는 뭐냐? 외부 규범의 강제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 내재한 양지의 질서가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나의 가치로 이를 찾아가는 거죠. 허인력은 뭐냐? 욕망 그 자체의 제거가 아니라 욕망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로운 계산과 법칙이 인간의 행위와 노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비워내는 실천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일자리는 더 이상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나 효율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그렇죠. 예.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자 타인과 공감하고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책임 있게 참여하는 가장 인간다운 행위의 장으로 제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양지에 기초한 판단과 실천이 드러나는 창이 되면서 이는 허이징거가 말한 놀이처럼 자발적이되 무의미한 방종이 아니라 내적 질서, 양심에 비춰서 형성된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아렌트가 말하는 노동하는 동물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을, AI 기술을 도구로 삼아서 필연을 넘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넘어서 동시에 왕陽明이 말한 존철리 거인욕의 실천을 통해 욕망의 자동화에 경계하면서 신성한 소명을 놀이처럼 실천하는 창조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과제는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수행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인간이 다시금 진정한 노동으로 해방돼서 인간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는 예, 노동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은 철학적 개념 이해를 위한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좀 더 이쪽 철학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미래 일자리는 보다 거의 더욱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물음에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낼 거고, 거기서 나의 자아 실현이 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 속에서 정말 그 작업을 찾다 보니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듯이 소명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실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건가? 그 선행하는 작업은 보다 내가 누구지? 이 작업을 먼저 진행하신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